예, 한국은 왜 전부문 제조업이 발달했고 대만은 반도체 전자만 커졌을까요? 삼성 파운드리와 BTS의 그래미 빅엿 사이에는 어떤 문맥이 있을까요? 굉장히 한가한 질문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잘 들고 파보면은 왜 저들이 한국을 장악할 수 없는지, 왜 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에게 바칠 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 혁신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의 이제 K경제를 우리가 보면 이게 네덜란드 증후군이랑 좀 비슷해요. K경제는 이제 대만 용어로는 쌍속경제라고도 하죠. 반도체 전자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정체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국내 소비가 정체하죠. 그래서 실제로 대만 사람들이 그 점은 많이 한국에 대해서 부러워해요. 임금 수준이 높고 여러 가지 분야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네덜란드 증후군이라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970년대 천연가스 개발에 따라서 제조업이 몽땅 공동화된 사건입니다. 대만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쌍속경제 덕분에 임금이 억제됐고 그 덕분에 네덜란드 증후군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처럼 만약에 전체적으로 그냥 확 소득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제조업 같은 경우 아주 골로 갔겠죠. 그리고 지금 대만보다 더 화폐 가치가 올라갔으면 대만을 두고 얘기를 할 때 흔히들 하는 말이 반도체 전자 때문에 다른 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 못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자가 뭐를 했길래 다른 산업이 성장 못하는 거야? 그럼 대개 두 개쯤 꼽습니다. 하나는 인적 자원을 다 뺏겼다. 뭐 대만 사람들이 2천만 인구가 넘는데 반도체 전자에 뭐 몇 명이나 가 있길래 인적 자원 다 뺏겼다는 소리 아니야. 말이 안 되죠.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력, 그러니까 발전, 카파를 다 뺏겼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반도체 전자 때문에 전력 카파가 한계에 있는 게 아니라 대만이 전력 정책을 잘못 썼어요. 그리고 또 반원전, 탈원전 때문에 이 발전 카파를 늘리지 못합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한국보다 먼저 원자력 발전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망가졌죠. 한국이 첫 원전이 가동된 게 1978년입니다. 대만은 77년에 가동됐습니다. 대만에는 4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예 탈원전에 밀려 가동도 못 해왔습니다. 아무튼 대만은 6개의 원자로가 있습니다. 모두 경수로입니다. 대만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이 중단됐습니다. 2025년에 완전히 탈원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탈원전 상태에서 또 전기값은 한국보다 좀 더 싸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이 이 최근 들어서 전력 그 가격을 많이 상승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싼 요금에 속합니다. 킬로와트 아워에 190원 정도 하거든요. 대만은 이 전부 뭐 가스 같은 걸로 하잖아요. 화석연료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킬로와트 아워에 US 달러로 그러니까 13.2센트입니다. 한국보다 조금 쌉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제조업을 그나마 연명시키고 국민을 만족시키려고 계속해서 그 전력회사의 빚을 그냥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전력을 더 늘릴 수가 없죠. 싼 전력을. 따라서 대만은 이런 에너지 구조에서는 중화공업 육성 자체가 불가능한, 즉 다시 말하면 문재인의 천국입니다. 이 참 희한한 상태죠. 우리가 대만 그러면은 뭐 우리보다 뭐 당연히 좀 못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종류의 선입견이 있는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950년으로 돌아가 보죠. 인구 대비 가장 높은 교육 수준, 가장 높은 어떤 식견, 어떤 그 견문, 가장 높은 영어 구사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야? 그 중에 하나가 대만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외성인 때문에 그렇죠. 외성인이라는 건 이제 1945년 이후에 넘어온 사람들을 외성인이라 그러고요. 본성인이라고 하면은 1945년 이전입니다. 원주민과는 다릅니다. 원주민은 아예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본성인들은 주로 후지안 출신들이죠. 아주 옛날에는 대만을 넘어가서 대만에서 해적 기반을 했었고요. 상행이랑 해적을 많이 했죠. 대만이 그 전에 아주 유명한 해적 소굴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리고 일제시대 때 또 많이 넘어갔어요. 대만은
1895년 즉 청일전쟁 이후에 일제로 들어갔어요. 일제 지배로.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제 때 엄청 넘어갔습니다. 또 후지안에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본성인이라고 스스로 말을 해요. 같은 중국계인데 후지안 출신들이죠. 외성인은 이제 내전, 국공내전에서 이제 밀리면서 넘어간 사람들이고. 그러면 국공내전에서 밀렸고 그 당시에 중국 인구가 한 6억 명 되니까 뭐 엄청 넘어갔을 것 같잖아요. 수천만 넘어갔어야죠. 근데 0.25%만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120만에서 150만 밖에 안 넘어갔어요. 대만으로 넘어간 게. 국민당이 완전히 민심을 상실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대만 인구가 그 당시에 본성인들이 한 600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대만 인구의 15%쯤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고등교육을 받고 그게 뭐 사람을 죽이는 일이든 전쟁터에 있었던 일이든 간에 견문이 넓고 또 그중에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부를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 부가 어느 정도였겠는가 정확한 통계 자료 이런 건 없지만 워낙 이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감추는 걸 잘하잖아요. 호딩 짱 박는 거를. 그 부의 규모를 짐작을 하려면은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가보면 압니다. 고궁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아이템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죠. 엄청 큽니다. 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차례로 전시하는 데 10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가보면 뭐 어마무시해요. 수천 년 전 거부터 줄줄이 있습니다. 저는 대만 갈 때마다 그전에는 꼭 고궁박물관을 갔습니다. 정말 볼 게 많아요. 그리고 갈 때마다 물건이 달라져 있어요. 계속 바꾸니까. 참고로 한국은 얼마 넘어왔냐. 해방공간에서 80만 넘어왔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 중 90만 넘어왔습니다. 합계 170만 넘어왔습니다. 이건 당시 북한 인구의 20%쯤 됩니다. 당시 북한이 한 800만쯤 될 거예요. 엄청 넘어왔어요. 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외성인들은 엘리트였지만 폭력적 지배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넘어와서 야 우리가 다스릴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본성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선발 때는 1945년부터 넘어왔거든요. 이 일제가 물러가면서. 그래서 본성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개 땡땡이 물러가니까 돼지 땡땡이 들어왔다. 구거절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맺힌 게 폭발을 하죠. 1947년 2월 그게 2월 28일인가 2월 22일인가 2월 16일에 2월 달에 폭발합니다. 2월 하순에. 그래서 그때 한 10,000명 이상 죽었을 거예요. 이 외성인들이 그 학살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부도 갖고 있고 영어 구사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큰 장사해 본 사람들도 많고 식견 넓은 사람도 많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혁명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대만은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어야 돼요. 훨씬 더 발전해 있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195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대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었다고요. 그때도 언뜻 드는 생각이 야, 거기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예. 이 대만은요, 항상 이 엘리트들에겐 이 사람들은 본토에서 몸 뺏어 온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대만 섬에 갇혔다 천만에 이 사람들은 몸 뺄 곳이 항상 있었어요. 일단 영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가진 거 돈이 있고 세상 경험폭이 넓고 그리고 화교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상거래나 서비스 등으로 세계 어디 가든 어디서 구르던 간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내장되어 있냐면 결사적 리스크를 감행하는 다이내믹이 부족해요. 굉장히 느긋하고 태평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결정적 사업 고비에서 슬그머니 물러서요. 반면에 한국은 지금은 영어가 뭐 많이들 하지만 제 세대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어 단어로 된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발음되는 거를 들으면은 1980년까지만 해도 신기했어요. 영어가 짧고 그 다음에 세상 경험폭이 좁죠. 우리 윗세대들은 보고 온 세상이 한반도, 일본, 만주예요. 중국인들은 달라요, 게임이. 그전에도 전 세계에 다 다녔다고. 아니 예를 들면 그걸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저거에 들어갔잖아. 대만이 저기 뭐지? 그때 망해갈 때인데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해외 네트워크도 없죠. 화교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과 글, 혓바닥이나 이런 그 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으로 보여줘야 돼. 짧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국 외에는 다른 데 가서 말뚝 박을 데가 없어요. 튀어나갈 데가 없어. 우리는 한반도로 도망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야. 그냥 월남민까지 포함해서 원래부터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멘탈이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우남과 박정희 리더십 아래 전략적인 장기 비전, 롱 비전을 갖고 있고 결사적 리스크 테이킹을 한 그런 그 행동 방식이 그 DNA로 박혀 있다고요. 이 체질 차이가 한국에선 전방위적 산업이 발전하도록 만들고 대만에선 오직 반도체 전자만 번성하도록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 얘기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패턴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 아까 대만이 먼저 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고비는요. 뭐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는 제껴버리고 실제로는 86년에 체르노빌 사건,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소련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그 원전 자체가 녹아버렸잖아. 그게 1986년 4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고, 이게 2011년이죠. 이게 원전에 대한 어떤 그 큰 고비였었어요, 두 개가. 여기에 대해서 대만이 어떻게 대응했나 보면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대만이 그 발전소를 그 전에 이미 다 지어서 운영하던 상태예요. 네 번째 발전소를 1980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86년에 체르노빌이 터지니까 그냥 겁을 먹고 그 발전소를 안 밀어붙여. 기획하던 걸 딱 끊어요. 그러다가 전기가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99년에 다시 시작해요. 이제 다시 설계 그리고. 그러다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딱 터지니까 그 마지막 거예요. 룽먼이 상당히 많이 지어놨던 거거든. 그걸 딱 건설을 중지하고 결국은 룽먼뿐만 아니라 다른 세 개의 발전소도 전부 가동을 스톱해요.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몸을 빼서 도망갈 준비가 돼 있어. 보고 있으면. 한국은 안 그러죠. 체르노빌 사고 터졌을 때 이때 참 전두환 대통령 대단해. 그때 영광 원전 1호기, 2호기를 건설하던 중이에요. 체르노빌 터졌어. 아, 그건 그러고 우린 더 잘해. 계속 지어. 그래서 차질 없이 이어져요. 뿐만인가? 사고 직후인 1987년에 야, 잘 지었네. 3, 4호기 시작해. 거기다 3, 4호기는 듣도 보도 못한 한국 국산화기술 KSPN이야. 한국형 표준 원자로. 그 정도로 여기가 깡다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한테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체르노빌 충격을 그냥 이겨냈다고. 후쿠시마 충격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거든요. 꿋꿋해요. 그래서 신고리 3호기 계속 지어갖고 박근혜 대통령 때 완공해서 가동 시작해요. 2016년에. 예, 그리고 문재인조차 짓고 있던 원전은 못 말려. 그래서 신고리 4호기가 문재인 때 가동 시작해요. 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니까 짓고 있던 거죠.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신월성 2호기가 돌아가요. 2015년에. 그래서 신한울 2호기는 문재인이 딴지를 걸어가지고 가동을 늦추긴 했지만 결국 2022년에 돌아가. 그리고 문재인이 스톱 걸어놨던 신한울 2호기를 윤석열 대통령 때 계속해서 해가지고 완공이 되죠. 2024년에. 그리고 문재인이 죽인 프로젝트였던 신한울 3호, 4호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살려낸다고. 원전을 살려낸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후로. 여기서 잠시 생활 탈출 살펴보고 또 살펴가겠습니다. 예.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은 자율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셨잖아요. 원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1986년에 체르노빌, 2011년에 후쿠시마. 이때 대만의 패턴을 보면 그냥 뒤로 탁 물러나 버려요. 한국은 그냥 밀고 나갔고. 이 대만의 엘리트들은 튈 수가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 더글라스를 대만이 인수할 뻔했다는 거 아세요? 그 유명한 맥도날드 더글라스. 그러니까 보잉은 원래 전투기 안 만들던 회사예요. 지금 보잉에서 나오는 F-15 맥도날드 더글라스 작품이야. 지금 보잉에서 나오는 F-A-18 슈퍼호넷 맥도날드 더글라스 작품이에요. 그 전에 신화적인 전투기 F-4 팬텀 맥도날드 더글라스 작품이에요. 이 전에 대만은 일찌감치 국산 초음속 전투기 경국호를 시작을 하죠. 이게 1989년 천여 비행을 합니다. 한국보다 12년 앞선 거예요. 한국의 T-50이 2001년에 천여 비행해. T-50은 훈련기지, 경국호는 전투기예요. 쌍발 엔진인데 아마 다 키면 애프터바나 기준으로 거의 한 18,000파운드 이렇게 나와요. 18,000, 19,000파운드. 그러니까 지금 엔진의 추진력을 보면 우리 FA50보다도 높아. 애프터바나가 FA50이 한 17,000파운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얘는 합을 하면 두 발에 합을 하면
18,000, 19,000파운드 나온다고. 잘 만들었어요, 나름.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1991년에 이제 저걸 할 때거든. 이제 그때는 중국을 살살 끌어들일 때니까 좀 미국 나름대로는 균형을 맞춰주겠다고 대만을 배려를 해요. 그래서 맥도날드 더글라스 민항기 사업부문 주식 40% 인수 제한을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대만에 하도록 허락을 해줘요. 사업부문 주식 40% 인수하면요, 민항기 부분에서 대만이 최대 주주 되는 거야. 그때 맥도날드 더글라스 민항기 잘 만들 때예요. 나중에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를 고려해가지고 만약에 대만이 좀 그때 인수해갖고 사업을 축소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명품 bombardier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예요. 조금 그 비즈니스 제트 쪽으로 내려오는.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민항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엮이게 되면 전투기 부품도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타이완 맥도날드 더글라스 민항기를 운영하는 거고 대만에서는 민항기와 전투기 부품을 만드는 허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이거를 추진하다가 투자자 컨소시엄 TAC 만들어서 협상하다가 백기 들고 튀어나가 버려요. 한편 미국은 한국한테 이런 거 절대로 제한 안 합니다. 한국은 무서운 나라야. 겁나는 나라예요. 얘들은 일단 너무 중국이랑 이렇게 서로 간에 마주보는 상태고 지정학적으로 뜨거운 데여 갖고 한국은 이 항공 엔진 같은 거 항공기 노하우 잘못 가르쳐줬다간 사고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데라 이거 미친 척하고서 진짜 사고 저지르면 자기도 큰일 나잖아. 그래서 미국은 한국한테 이런 기회를 안 줬어. 대만한테 준 거예요. 근데 대만이 안 하겠다고 나자빠진 거야. 그래서 대만 항공이 죽으면서 대만의 에어로스페이스 산업이 죽으면서 이 엔지니어들이 대거 한국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 T-50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우리 T-50 개발팀 구성할 때 대만 엔지니어들이 크게 도움을 큰 역할을 해요. 큰 구성 요소였었어요. 네. 이런 일은 계속 반복돼. 자동차 회사 유론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아주 이쁜 자동차 만들죠. 예, 1986년 필링 101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시장 윈도우를 놓친 거예요. 왜 그러면 이때부터 일본이 해외에 자동차 직접 투자 공장을 막 만들고 대만의 일제차가 홍수를 불러일으킬 때야. 80년대 중후반부터.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차 필링 내놓고도 겁먹고 바로 국산 자동차 사업을 철수를 해버려. 일본판 되죠. 일제 차량판이 되지. 반면에 한국은 이런 홍수가 나기 전에 이미 자리를 굳혀놨어요. 포니가 1975년, 포터가 1977년, 스텔라가 1983년, 프레스토가 1985년, 그랜저가 1986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홍수 나기 전에 이미 굳혀놨고 그걸 계속 밀고 나간 거야. 자기들의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고객 기반을 그냥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대만은 옆에서 바람이 퍽 부니까 그냥 꽤 잘 만들었었는데 필링 100일, 비령 100일 이거 꽤 잘 만드는 건데 그냥 깨갱하고 물러선다고요. 다 이런 패턴이야. 조선과 철강 포기한 거요? 이거 한국하고는 완전히 달라 패턴이. 이게 왜 포기를 하냐면 보세요. 1970년대 대만은 첨단 중공업을 건설합니다. 조선에서는 유명한 회사예요. 대선이라고 CSBS라는 걸 해서 배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철강에서는 CSC 중강이라는 걸 만들어서 흑자 많이 냈어. 엄청 잘 나갔어. 그런데 1979년에 제1차 쇼크 오면서 그냥 세계 불경기가 확 와요. 그때 뭐 레이간 되면서 1981년부터는 막 미국에서 예를 들면 금리가 기업에 대한 금리가 거의 20%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연 20% 거의 고리대 금리가 돼요. 스태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래서 잡아버렸지. 그러니까 그냥 세계 경제가 확 충격을 받으니까 정부 투자자 은행들이 중후장대를 포기해요. 그래서 중공업에 필요한 세제 혜택, 정책, 자금 지원을 중단을 해. 그거 죽어버렸어요. 시들시들 해버린 거야. 잘 나갔었다고요. 대선, 중강 이거. 한국은 똑같은 문제 당했을 거 아니에요. 1979년 제2차 오일쇼크 이후에 그거를. 예. 그때 이제 중화공업 투자조정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당할 무렵에요. 막 난리 났었어. 창원 같은데 문 닫고 조업률 막 20% 30% 이렇고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79년도에. 그러니까 중화공업 투자 조정하죠. 막 통폐합시키고 살아봐 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일본을 협박을 합니다. 사실상 이거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논지는 야 우리 망할 것 같다. 근데 우리 망하면 너한테 이익될 거 없을 것 같은데 너 주머니 보니까 빵빵하네. 야 40억 달러만 좀 꿔주라. 그때 40억 달러가 어떤 돈이냐면요. 지금 162억 달러예요. 지금 300조쯤 돼. 지금도 300조라면 큰 돈인데 1980년대 초에 우리 가난할 때 300조가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서. 이것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죠. 일본이 그때 보니까 한국이 망하면 자기들이 큰일 나겠거든. 그 전 대통령이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생양아치 짓 한 거라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아니라 역사 뭉개기를 한 거지. 자기가 위대한 타협을 해서 대통령을 즉 사람들이 밀어줘서 대통령이 됐으면 최소한의 신의 성실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왜 뭐야 저기 재판 받아가지고 막 무기징역 이런 거 때리고서 백담사에 가두냐고. 이건 무슨 생양아치지. 예. 그리고 또 이때 우리는 기술을 고도화를 유도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운이 옵니다. 대운이 옵니다. 삼저 시대가 와요. 1980년대 중반에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예. 그래서 우리가 날아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원전에서 바깥에서 두 번의 저기 그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냥 우직하게 밀고 뚫고 나가고 또 저기 중화학공업에 대한 조선이나 철강에 대한 위기 나왔을 때도 중화학공업 위기도 그냥 뚫고 나가고 우린 계속 이랬거든요. 대만은 그런 위기가 나오면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다니까.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예요. 대만이 B2C에 잘 안 들어가요. 글로벌 B2C가 되면 무한 경쟁이 되거든요. 이게 그 2011년 우리가 스마트폰을 2007년 애플에서 시작했다고 보는데 2011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애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만제 HTC예요. 세계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애플과 삼성이 밀고 들어오니까 겁이 나갖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B2B 엔지니어링 서비스만 해. PC를 한때 주름 잡던 기업이 있습니다. 에이서라고. 에이서는 양쪽으로 다 주름 잡았어요. 자기 브랜드로도 주름 잡고 IBM 같은데, HP 같은데 그 OEM을 해줘가지고 그 물량도 무지막지했고 둘 다 에이서야. 그 IBM이나 HP가 보니까 델 이런 데서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 야 너희 말이야 네 브랜드가 하면서 우리 거에 같이 임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에이서가 자기는 OEM 생산만 해요. B2B로 가요. 그리고 자체 브랜드는 벤큐라는 걸로 바꿔. 자매회사. 그럼 벤큐는 거기 나가서 잘했냐? 아니에요. 한때 강력한 브랜드였지만 2005년에 지멘스의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했다 망해. 그 다음부터 그냥 겁이 나가지고 특수한 디스플레이가 요구되는 아주 전문 시장만 거기만 딱 해요. 벤큐는. 지금 벤큐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대량 생산 소비자 상품 시장에서는 다 그 격렬한 경쟁을 피해요. 도망가. 그러니까 튀는 게 기본이야. 경쟁이 막 그냥 생사를 거는 그런 경쟁에 붙는다 그러면 도망가요. 삼성전자는 지금도 사운을 걸고 그냥 들이받잖아. 하나오션도 사운을 걸고 들이받잖아요. 조선하고 방산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운을 걸고 말이 쉽지. 그래 한 10여 년에 걸쳐가지고 쌈짓돈으로 1조 이상을 투자하는 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스터빈 해내잖아. 대만 그런 게 없어요. 찬스 봐가지고 딱 하다가 어려워진다 그럼 튀어. 중후장대를 못하지. 그러니까 글로벌 B2C 대량 생산 이런 거 못해요. 그 한국은 영어도 부족해, 견문도 부족해, 커넥션도 부족해. 예. 견문 부족하다는 거 예를 들면 하나 들어드릴게. 그 유명한 옛날 엘리자베스 여왕 19세기 말에 한국 사람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밥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가서 밥 먹었어. 리홍장도 가서 밥 먹었어. 그러니까 중국은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달랐던 거예요. 19세기 말 세계를 주무를 때 영국이 중국의 실력자 리홍장은 그 영국에 가서 그 버킹엄 궁전인가 어딘가 그랬겠지. 나 궁전 이름 모르겠어.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 우리는 택도 없지. 그때. 제가 견문이 부족하다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화교 네트워크 있냐고. 커넥션이 부족하다는 게 그 얘기야. 한국인은 혓바닥이나 이 손모가지 글로는 못해. 말과 글로 못 해봐. 결과물. 대량 상품 생산. 제조업. 이런 걸로 승부 볼 수밖에 없어. 말도 대대대대 짧고 This is a book. 일본식 발음했잖아.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전에 언감생심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B2B 다품종 소량 생산이야. 이게 파운드리 아니야. B2B 다품종 소량 생산이 파운드리예요. 전형적인 게. 그 다음에 자유로운 영어 소통, 말과 글로. 이거 못하지 옛날에. 요새 많이 하지만. 거기다 세계를 자유롭게 누비는 견문이 없죠. 우리는 일본, 만주, 한반도에 국한되지. 그 다음에 화교 네트워크 같은 글로벌 커넥션이 없죠. 반면 우리한테 있는 건 뭐야?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걸출한 지도자의 전략적 장기 비전이 있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전두환 같은 사람의 배짱이 있었고 원칙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던 거지. 반면에 또 한국은 특유의 머리와 기질과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많이 달라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유하고 세련됐었던 거예요. 대만 사람들은. 1950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죠. BTS의 그래미 박살 사건의 의미. 이번에 BTS가 이제 그래미 그냥 뭉개버렸잖아. 그냥 빅기엇 했잖아요. 그래미 빅기엇 사건인데. 저는 뭐 이거 가지고 뭐 BTS가 그래미에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리는데 그건 됐고. 도대체 BTS의 팬덤의 본질이 뭐냐. 저는 오늘 그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아미가 흔드는 태극기, 아미가 외치는 한국어, 아미가 쓰는 한글. 이게 대한민국을 뜻하냐? 국가로서의? 아니면 대한민국이 상징하는 그 무엇인가를 뜻하냐? 후자죠. 뭐 그걸 철학적으로 풀으면 대한민국이 뭘 상징해? 뭐 여러 가지 말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가급적이면 조금 이따 잠깐 하면 하고 말면 말게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사람들이 BTS에 열광하잖아. 그럼 그 열광하는 게 BTS 그 자체야? 아니면 BTS를 그 무엇인가에 이르는 열쇠, 그 무엇인가에 이르는 구호, 열려라 세사미 그걸로 보는 거야. 저는 BTS를 열쇠요 구호로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BTS에 대한 중독성은 BTS 자체에 대한 중독성을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이 상징하는 그 무엇인가를 열어젖히는 열쇠이기 때문에 BTS 음악을 듣고 BTS를 하는 걸 보니까 한국이 보이고 대한민국이 보이고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니까 그 뒤에 그 무엇인가가 있어. 우리가 한류 혹은 뭐 한국이 상징하는 무엇 그 무엇인가가 있어.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용기를 주고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이래. 그 열광하는 팬덤이죠. 비틀즈 팬덤은 비틀즈 음악에서 끝나요. 비틀즈 팬덤이 된다 그래서 그 뒤에 영국을 이해하게 되고 그 영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국이 상징하는 저 같으면 제가 왜 풀픽이 불독 아닙니까? 왜 불독이에요? 존 불이 그 영국의 상징이에요. 부르독구가. 제가 영국을 좋아해서 그래. 그 전에 좋아했어요. 지금은 뭐 그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풀픽이 부르독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국이 상징하는 그 무엇까지 보냐고. 폴 맥카트니 좋아하고 존 레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폴 맥카트니와 존 레넌에서 끝나는 거죠. BTS는 아니에요. BTS의 음악도 좋지만 BTS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상징하는 그 무엇인가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BTS 쪽이 그거 알지. 본인들이 알고 그 음악 기획하는 자들이 알지. 그러니까 뭐 거기서 태극기 흔들고 노래 아리랑 부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국 마케팅 하고 있냐고. 아니에요. 애국 마케팅 아니야. 한국이 가리키는 무엇인가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미가 얼마나 무식한 자들인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미는 집단에는 BTS를 좀 눌러 밟겠다고 그 짓을 한 거야. 근데 그래미가 눌러 밟은 건 BTS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팬의 입장에서 BTS는 BTS로 안 끝나. 한국이 상징하는 무엇이라고 거기에 대한 팬덤이라고. 그러니까 팬의 입장에선 나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한국이 상징하는 그 무엇을 너희 장사꾼 그래미가 밟아서 칼 빼고서 그냥 날뛰는 거죠. 전 세계에서 몇억 명이 열받아서 그래미 망한 거예요. 무식하면 저짓 한다니까. 나는 그래미가 이재명보다 더 무식한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래미가 이재명보다 훨씬 무식하더라고. 자기가 뭘 건드렸는지를 몰라. 이재명도 그러거든요.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거든 저거. 그래미는 그 하는 범위가 작으니까 더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근데 그거보다 더 무식해. 예,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참 용기를 많이 좀 복돋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미보다는 좀 무식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캐던, BTS, 블랙핑크, 삼성, 파운드리 이게 다 같아요. 이게 뭘 뜻하냐?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제조업 이렇게 그냥 대량 생산 상품 이걸로
목숨 걸고 했어. 혓바닥과 손모가지가 짧아요. 영어가 잘 안 돼. 견문이 좁아 원래.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요. 지식인들의 소스는 무교동에 있는 일본 서적이었습니다. 무교동에 가면 종로 1가 무교동 가면 전부 그 일본 서적상들이 쫙 길거리에 있는데 다 한자로 탁 세로로 써 있는 게 신간이파 새 책 들여왔다 이거요. 그 대학 교수나 뭐 엔지니어나 다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서 사요. 예. 다 거기서 가져왔어요. 영어는 짧으니까. 영어 원서 보기 힘드니까. 의대생들만 영어 원서를 많이 봤지. 의학, 공학 쪽 가면. 공학도 대부분 다 일본 책이에요. 90% 다 일본 책 봤어. 교수건 학생이건.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고,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번역도 마찬가지고, 일본어 번역 중역해서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 전에. 중역이라 그러지. 한 번 번역한 거 또 번역한 거. 견문도 짧고, 해외 네트워크 커넥션도 짧고. 그러니까 그냥 물건으로 얘기해야지. 말로 떠들다가 떠듬떠듬 하면서 This is a book 해갖고 물건 파냐고. 우리는 그래서 제조업, 대량 생산, 상품 여기에 몰빵한 거고, 그리고 배짱이 있으니까 막 원전에 사고 터져서 밀고 나갔고 79년도에 79년도 80년대 초에 그 무시무시한 상황 터져도 그냥 막 밀고 나갔고 대만은 그때마다 튀는 거요. 그때마다 엘리트들이 튀어요. 자, 그런데 이런 3대 부족, 영어 실력 부족, 견문 부족, 커넥션 부족이 이제 다 해결됐어. 아니 정확하게 메이커만 따지면 캐더원이 그 한류가 아니잖아. 그런데 한국계 아티스트들을 써가지고 미국 자본이 한류를 배경으로 해서 한류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서 데이트를 한 거 아니에요. 막 섞이는 거예요, 이제. 영어도 지평이 다 열렸고, 견문도 지평이 다 열렸고, 커넥션도 지평이 다 열렸어. 근데 이러한 흐름이 삼성 파운드리가 성공하기 시작한 것과 정확히 대응해요. 파운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주문형 B2B 사업이에요. 파운드리의 고객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잖아. 세계 초인류 기업.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서로 영어로 문서가 주고받고 말로 협의를 해야 돼요. 그죠? 커넥션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높아야 되고. 정확히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 뭘 보여주냐면요. 이제 노는 물이 달라진 거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요. 니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하이제킹해서 시진핑한테 바칠 방법이 있냐? 없어. 국민이 가만히 있겠냐? 기업이 가만히 있겠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더 가져야 돼요. 이 연관성을 다 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굉장히 일관되게 슬기롭게 차분하게 저항하고 싸워요. 그럼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